제삿날 아침 맏며느리는 70년 동안 숨겨온 함을 처음 꺼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함이 이 집 안방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안에 무언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집안의 7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의 이름은 윤 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맏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제들도. 그녀는 늘 부엌에 있었고 늘 뒤에 있었고 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침 그녀가 마루 끝에 낡은 나무 함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제사상을 차리던 손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떨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의 손이 그 작은 함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낙동강 지류 하나가 마을 옆을 조용히 흐르는 곳에 최 씨 집안의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에 검게 물들었고 대무남 느티나무는 해마다 봄이 와도 잎이 늦게 피었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 심어진 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기일은 음력 10월 열사흘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선대 어른, 그러니까 지금 맏며느리 윤 씨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의 기일.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도 이미 40년이 훨씬 지났건만 집안에서는 이 제삿날만큼은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둘째 아들 최재봉과 그 처, 부산에서 올라온 셋째 아들 최재용과 그 아들들, 대구에서 온 막내딸과 사위, 모두 합치면 12명이 넘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끼리 목소리를 높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부침개 기름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북적거림 속에서 윤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매를 짓고 탕국을 끓이고 적을 굽고 전을 부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70년을 그래왔으니까요. 이 집 제삿날의 첫 번째 불은 언제나 윤 씨가 지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손녀 며느리 혜진이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땀을 닦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다. 2글자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윤 씨는 늘 2글자나 3글자로 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아침 8시가 넘어 제사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윤 씨가 안방에서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앉은 나무빛이 거의 검게 변한 조그만 함이었습니다.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도 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열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닫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둘째 아들 재봉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재봉의 처 경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항상 주시하던 사람. 죽기 전에 재산 나눠주려는 거 아니야? 저 함 안에 뭔가 있나 봐. 속삭임은 낮았지만 오래된 한옥의 방 안은 그런 속삭임도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윤 씨는 듣지 못한 척 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함은 마루 한쪽에 가만히 놓인 채 마치 그 자신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형제들이 사랑채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그랬듯 땅 이야기였습니다. 집 뒤편의 논 이야기, 마을 어귀의 밭 이야기, 그리고 언제 이 종갓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 형님네야 여기 사시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야. 셋째 재용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데 뭔 말이냐? 장남 재길이 나직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윤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고 몸이 성하지 않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걸 들고 나온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고 경욱이 다시 말을 얹었습니다. 직접 거실로 들어오지는 않고 문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재길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내 집사람 일에 토달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재길은 며느리들에게 따뜻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에 대한 뒷말만큼은 막았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체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윤 씨는 그 이야기를 부엌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마지막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윤 씨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22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전쟁이 막 끝나고 모든 것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쪽 어느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통에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마뜩잖게 봤습니다. 본가가 어딘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믿나? 족보도 없고 내세울 집안도 없고 혼수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 혼사가 다 그랬습니다. 최 씨 집안이라고 고를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왔고 그래서 무시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씨가 없는 여자라는 말이 이 집안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쓴 말이었고 형제들 척까지 받았었습니다. 재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였습니다. 그러다 윤 씨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전쟁고아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내 아이. 갓 돌이 지난 아이였는데 윤 씨가 어떤 경로로 데려왔는지 집안 어른들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장남 재길의 호적에 올라간 큰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피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자랐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욕하던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손자를 품에 안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엌은 그녀의 자리였고 제삿날은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없었는지 이미 그녀는 그것을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낡은 함을 꺼냈습니다. 제사는 오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잔을 올리는 순서가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의례는 그 자체로 시간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촛불 2자루가 방안을 흔들리는 빛으로 채웠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윤 씨가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절을 마치고 제사상 앞에 앉았을 때 그녀가 마루에 두었던 함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재봉이 말을 시작했지만 윤 씨의 손이 이미 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뚜껑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안에는 헝겊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분홍빛 헝겊. 그것을 풀자 오래된 편지 몇 장과 뭔가 단단한 것이 나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비녀였습니다. 황금빛이 세월에 가려 어둡게 변해 있었지만 그것이 금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았습니다. 용이 새겨진 머리, 가늘고 긴 봉. 장식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순간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제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기억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봉과 재용도 그 비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 저거 혹시 할머니 비녀 아냐? 재용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제길의 어머니이자 윤 씨의 시어머니. 그 어른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찾던 것이 금비녀였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제길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하는 사람처럼 윤 씨는 눈을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윤 씨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손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잉크는 흐릿해져 있었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해방 전후의 글씨체였습니다. 윤 씨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스스로 읽기는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그녀가 손녀 며느리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어줄 수 있겠니? 혜진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인에게. 혜진이 읽기 시작했을 때 제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인. 그 이름이 방 안에 떠올랐습니다. 재봉이 재용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즈음엔 나는 아마 없겠지.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니 장담할 수가 없구나. 부탁이 있다.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그 비녀는 최 씨 종갓집의 것이다. 내가 전쟁 전에 그 집 도련님을 살리고 받은 것이다. 언젠가 내가 돌아갈 곳이 생기면 그 집을 찾아라. 그 집이 내 집이다. 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는 최 씨 집안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전쟁통에 밝힐 수 없었지만 너는 최 씨 어른께서 피신시켜준 아이다. 내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던 것은 너를 지키려 한 것이었다. 미안하다. 이 비녀 하나가 그 증거다. 편지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찢긴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쓸 시간이 없었던 사람의 편지처럼 제길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던 정인이. 재봉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 집안의 시어머니, 즉 제길 형제의 어머니는 평생 이름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입 밖에 자주 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혹은 제삿날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인이. 제길 형제는 어릴 때 그게 돌아가신 분의 이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면 전쟁통에 잃어버린 누군가의 이름인 줄. 물어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윤 씨가 두 번째 편지를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편지는 글씨가 달랐습니다. 더 굵고 더 단정했습니다. 최가 종갓집 어른께. 전쟁 중 당신 댁에서 낳은 아이를 제가 피신시켰습니다. 아이 이름은 정인이라 했습니다. 최 씨 어른의 혈육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딸처럼 키웠으나 언젠가 돌려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녀를 증표로 남깁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날짜만 있었습니다.
1951년 겨울, 재용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형, 그럼 어머니가... 그 말을 끝까지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셋째 편지를 혜진이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종이가 다른 두 장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것 같았습니다. 제길이 보거라. 내 어미가 쓴다. 나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했어야 하는데 끝내 못했다. 정인이를 찾아라. 그 아이는 이 집 혈육이다. 전쟁 전 내 아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 밖에서 낳은 아이인데 나는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찾았다. 비녀를 가진 사람이 정인이다. 그 비녀는 내가 직접 그 아이 어미에게 쥐어준 것이다. 혜진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제길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살았던 여자. 밥을 해줬고 빨래를 해줬고 제사상을 차려줬고 아이를 데려와 길러줬던 여자.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여자. 당신이 정인이야?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이 알아야 하니까. 내 어미는 전쟁 전에 내가 이 집 식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도 자세히 몰라요. 다만 이 비녀를 늘 내 옷 안에 꿰매어 달아줬어요. 이걸 보여주면 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말만 하고 어미는 피란 통에 사라졌어요. 제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윤 씨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전쟁이 막 끝나고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비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믿어줄지도 모르고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방 안에 있던 경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날 박대하셨을 때도, 아이 못 낳는다고 욕먹을 때도 그때마다 이 비녀를 꺼내서 보여줄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 식구라고. 윤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요. 비녀를 보여줘서 이 집 혈육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머니가 나를 달리 대할까? 남편이 나를 달리 볼까? 아니, 달리 봐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7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도 내 뿌리를 숨기고 살았어요. 다만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안이 알아야 한다고. 제삿날 조상 앞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윤 씨가 금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녀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 어미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집 식구라는 증거로. 이제 돌려드려야죠. 그녀가 제사상 앞에 비녀를 놓았습니다. 조상의 위패 앞에 경옥이 울었습니다. 가장 먼저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재산을 노려보고 뒤에서 흉을 봤던 그 여자가 방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아무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재봉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도 붉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이 집이 귀찮다고, 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명절이 피곤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남 제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가 70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을, 오래되고 거칠어진 손을. 이제 됐어요. 그것이 윤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막내 손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집이 할머니 집이라는 걸.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사셨어요? 뒤에서 부엌에서 말도 못하고.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거야. 내가 이 집 혈육인 걸 알아도 그걸 내세울 마음이 없었어. 그냥 이 집이 잘 되면 됐어.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윤 씨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억울하다고 다 말하면서 살 수는 없잖니. 사람은 억울한 채로도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살아있다는 거야. 준서가 울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윤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잠깐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은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느티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 그러나 어쩌면 진짜 혈육이었을 분. 그분이 전쟁 전에 어떤 인연으로 윤 씨의 어미와 닿았는지 그것까지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았습니다. 이 집이 처음부터 윤 씨의 집이었다는 것. 잘 지냈습니다. 윤 씨가 위패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잘 지냈습니다.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이 집 아이들 잘 자랐고 손자들 잘 자랐습니다. 할 도리는 했습니다. 제길 형제들이 어느새 모두 제사상 앞에 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처들이, 손자 며느리들이, 아이들이 모두 윤 씨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길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그것을 보고 재봉이, 재용이, 막내딸이, 그 자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패 앞에 놓인 금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이 촛불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빛이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네요. 그 말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딘가를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무도 윤 씨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경욱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윤 씨는 안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천장에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60년이 넘게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22의 겨울에 처음 맡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냄새였습니다. 금비녀는 제사상에 두었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집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이 집 것이었던 것처럼.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70년 만에 누군가 쉬는 긴 숨 같았습니다.